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플러스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참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도했던 금융투자가 오늘은 다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했고, 반대로 어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1,4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찍혀 있는 숫자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370억을 순 매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중에 수급을 기록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부터서 1,000억 원 이상 순 매도 중이었고, 장이 마감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셔도 외국인 투자자는 장 막판까지 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을 매도했지만 선물을 6,300억 원가량 순 매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권 증시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부분 약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주요 국가들의 물가지표가 공개되었는데, 물가지표의 영향으로 어제 유럽의 대부분의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오늘은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14년 만에 외화 지준율을 인상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외화 지준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위안화 강세는 한국 증시에 상당히 호재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의 환율이 내리는 효과도 있고, 또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에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게 나왔을 경우에는 꼭 어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인베스트닷컴에서 보시면은 현재 달러가 1,106원인데 왜 키움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1,106원이 아닌 1,120원으로 거래가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국은행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달러 환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네이버 환율을 봐도 1달러에 1,107원인데요. 이걸 적용해도 1,120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배추하고 싶은데. 하지만 환율을 적용하실 때 현찰 살 때로 적용을 하고 환율 우대 없음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1,126원인 걸 알 수 있죠. 해외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이긴 하지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약간 더 쌉니다. 해외 주식만. 그리고 테슬라 고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도 런던 증권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움에서는 안 되고 삼성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주가가 600불이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테슬라 인버스를 고려하고 있지만, 어제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테슬라 고버스에 들어갈 돈이 지금 코인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어차피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테슬라 고버스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산유국들이 유가를 감산할 것인가 증산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회의인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은 감산이 아니라 증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 호재고 증산은 악재인데, 자,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6.7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마이너스 0.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로 인해서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죠.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 점유율 다 합쳐도 중국 업체한테 밀린다. 자, 거기다 어제는 외국계에서 삼성 SDI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삼성 SDI 매도 레포트보다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줄을 이었는데, 자, 뉴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 SDI 주식에 매도 레포트를 썼습니다. 목표 주가를 57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향 조절하고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매도 레포트를 냈는데, 일주일 전에도 CS증권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매도 레포트를 냈었죠. 현재 한국의 공매도 상위 종목은 전부 다 K배터리 관련주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렇게 매도 레포트를 쓰기 전에 공매도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 레포트를 내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요? 공매도 개시되기 전 15일 전에 외국인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관련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개시되니까 매도 레포트를 낸 다음에 본인들이 가진 종목을 팔면서 이중 수익을 내고 있죠. 주식을 팔면서 수익도 보고 공매도로도 수익을 보고,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LG화학의 공매도 잔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건 장이 끝나서 대주 가능 잔여 수량이 남아있지만, 장중에는 LG화학의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대주 가능 잔여 수량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아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정유주고 배터리 산업을 20%밖에 하지 않는데, 와, 이거를 오늘 빼버리니까 참 할 말이 없더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9%나 상승을 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저는 여러분, 투자자분들을 꼬시는 슈퍼사이클,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해놓고 삼성전자를 95,000원에 매수하게 만든 단어가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K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을 얘기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왔다. 아니 지난번에는 수혜주 운하 갔다 그렇게 장난을 치더니 이번엔 또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로 주가를 장난치고 있네요. 수주 풍년으로 조선업계가 한방 웃음을 짓고 있다, 이런 뉴스를 띄우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중공업 5월 24일 날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거의 20% 이상 급락이 났었죠. 자꾸 슈퍼사이클에다가 풍년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투자자분들 꼬시는데, 자, 아침에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장 개장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상방 VI에 가 있더군요. 그런데 종가는 플러스 5.29%로 마감이 되었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외국인 기관은 오늘 대량으로 양매도를 보였고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중공업 관련 수주 레포트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부터 흥분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자 상방 VI 찍자마자 바로 뺐습니다. 1초도 안 걸리더군요. 거기다가 공매도, 주가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공매도를 대량으로 쳤죠. 오늘 거래량에 비해서는 3.76%밖에 치지 않았지만 어제라던가 최근 공매도 비율보다 오늘이 훨씬 더 많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앞글자가 삼성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모더나 백신 원액도 생산, 이 뉴스를 보시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없죠?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 뜨자마자 아침부터서 갭이 플러스 2.37%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는 3.3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딱 5분 동안 갭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쭉 빠졌는데 뉴스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나요? SBS 뉴스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원액 위탁 생산까지 합의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저렇게 뽑아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원액을 생산한다라는 뉴스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순매수하고 말았죠. 아침에 사셨으면 최소 4% 이상 오늘 손실로 마무리가 되었을 거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말았죠. 물론 오늘은 그렇게 공매도가 심하지 않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뉴스를 빵 띄워놓고 공매도를 위해서 치고 바로 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또 코스피를 매도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영상을 시작했을 때는 300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한 걸로 나왔고 지금은 500억 정도를 매도한 걸로 나왔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기 수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물론 바쁜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코스피로 검색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잘 안 맞습니다. 사람이 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HTS에 나온 수치만 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런 기사를 쓸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쓴 기사가 있는데, AI가 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대부분 정확합니다. 기자들이 쓸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까지 넘어가서 텀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치가 얼마가 나온지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장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AI 기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정확하니 AI 기사를 꼭 참고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4월 26일 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3,900억을 순매수로 잡혀 있지만 이거는 신풍제약에서 4월 26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블록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매수로 잡혔지 외국인은 순매도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작성된 기사들을 살펴보세요. 돌아온 외국인 바이코리아, 외국인이 드디어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시황 노트에다가 외국인이랑 기관의 순매수량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 날 샀던 물량을 모두 다 매도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 5천억 정도 순매수한 수량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내일 매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매도한 수량을 금융투자가 또 받아줄 것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지켜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이렇게 순매수한 거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얘네는 저 매수한 수량을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쟤네는 다음 주에 순매도 포지션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까지 코스피가 3200선을 지지해줬으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4일 동안 상승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것인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국 증시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중이라서 일단은 출발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고용노동 지표가 공개가 되거든요. 저 고용노동 지표를 보고 앞으로의 증시 향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 약간의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우가 아직 신고가까지는 많이 남은 상황이고, 오늘도 만약에 상승해봤자 1%대 상승까지는 솔직히 기대가 안 되거든요.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현재 접종률이 5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성인 남성 한정에서. 그리고 바이든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화당과 협상 중이지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산 조정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걸림돌은 아니죠.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이 아직까지 크게 빠질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의 우려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빠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의 횡보세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얼마만큼 치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이때도 코스피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가 기대감을 주고 4일 동안 올려놓고 쭉 뺐는데, 제발 이런 현상이 이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계속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가 5월 달에 공매도를 11조 이상 쳤어요. 그런데 증시를 그냥 위로 확 끌어올릴까? 그냥 박스권으로만 가도 얘네는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굳이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까?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 이러한 불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을 세게 베팅을 못하겠어요. 무조건 현금으로 큰 돈으로는 베팅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랑 기관이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현재 신용 잔고를 보시면 23조, 개인 투자자분들 좀 끌어올려가지고 유혹한 다음에 밑으로 그냥 팡 던지면은 신용 잔고가 급감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LG화학처럼 그냥 본인들이 매집해서 쭉 올려놓은 다음에 위에서 공매도 치고 매도 레포트 내고 쭉 빼버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코스피 3300, 코스피 3400 여기까지 끌어올릴까? 자, 오늘도 보시면은 SK텔레콤 시가총액 19위죠. 얘를 또 신고가를 보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의 주가가 부진한데 코스피 지수가 왜 상승할까? 잘 찾아보시면은 SK텔레콤이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이 대거 상승 중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탈출 기회가 온다면은 탈출하는 게 좋겠죠. 물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주로 보셨나요? 설마 여러분들 또 스펙주들이 아침에 상한가를 간다고 스펙주를 매매하신 거는 아니겠죠? 자, 어제 여러분 제가 생방송을 하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알트코인이라던가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도 보시면은 상승하는 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락 중이죠.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코인의 손실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스펙주가 요즘 계속 상한가를 가니까 차라리 코인 손절을 해버리고 스펙주에다가 몰빵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몰빵을 때리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몰빵 때렸으면 죽었습니다. 아침에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있던 모든 스펙주들 다 급락 나왔습니다. IBK 제13호 스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나금융 15호 스펙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 하락률을 보세요. 아침에 22.3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81%.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거의 하한가 맞은 수준입니다. 호가창도 얇아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도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대거 물려있는데, 이런 스펙주 대부분은 평소 거래량이 1000주에서 2000주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 상한가로 도배돼 있던 스펙주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급락 나와가지고 오늘 그냥 끝났습니다. 하락 종목 보세요. 죄다 하한가 간 종목들은 스펙주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 있으면 그거 우르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냥 인생 망하고. 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코인 한 종목 물려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장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지금 크게 상승 나오고 있는 거는 내일 무조건 급락 나온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전부 다 체인링크를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들어갔었죠. 오늘 보시면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코인이 체인링크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스펙주를 그냥 무턱대고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8.33%에서 종가가 마이너스 27.72%예요. 하한가를 맞은 게 아니라 하루에 그냥 마이너스 56%를 찍은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코인을 1200만 원을 손절해가지고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주식으로 복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을 하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달에 여러분 1200만 원을 벌려면은 하루에 55만 원씩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야지 주식으로 12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으로 12%의 수익을 내야 되지만 억 단위로 할 경우에는 밑에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형 5스펙? 이거 어떻게 던질 거예요? 여기 1억 던져도 다 깨져. 이거 한가 바로 갑니다. 여기 만주 걸려봤자 얘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게 동시호가라서 이 정도지. 장중에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어요. 억 단위로 매매를 하면 밑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억 원 이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수수료도 장난이 아니에요. 1억 이상으로 매매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30만 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런데 본절로만 손절 3번만 해도 100만 원 그냥 나가잖아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의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고점에서 베팅 금액을 늘린다? 그건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조급하면은 그냥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자리가 좋아가지고 매매할 뻔했다고. 이 자리 얼마나 좋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좋아하는 5일선 바로 위에서 반등 나오는 거. 이거 추격 매수라도 해서 먹을까 싶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JYP를 이 밑에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JYP에서는 비록 1.3%밖에 수익이 안 나왔지만 아시아나항공이나 아시아나 IDT 종가 베팅이라도 때려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00% 종목이라서 올리 현금으로밖에 안 돼. 그럼 얘를 크게 먹고 싶으면 1억 원 가까이 막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1억 원 베팅했으면 지금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제 돈 다 물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날리면은 베팅을 막 2배, 3배 레버리지까지 땡기고 스탁론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베팅하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설마 시청자분들 다들 살아 계시죠? 코인 손절하고 진짜 스펙주 때린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때렸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 이게 하락 종목을 다 보시면 스펙주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로 예전에 2016년도에 정말 날아갔었는데 오늘은 토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네요. 아니 무슨 스타트업 적자 기업이 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건지 쿠팡 이후로 정말 죄다 나스닥 상장 뉴스 띄우면서 저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렇지만 토스에서 여러분 지금 토스증권 가입하신 다음에 친구 추천을 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주식을 한 주를 드리거든요. 이 이벤트 꼭 한번 참가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백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연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가에 들어갔다. 단일가에선 세력들이 이탈을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30분 단일가가 풀리는 날에 보통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주식은 급락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연제약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6.41%까지 하락하고 있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7.26%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금융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보였는데 3일 단일가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죠. 이 부근에서 100원이라도 올라갈 경우에는 30분 단일가에 걸리기 때문에 세력들은 분명히 이쪽에서 던질 거다.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제발 여러분 예전처럼 단일가에 걸린 종목이 3일이 지나면은 거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매매법 같은 거 절대 쓰지 말라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슈가 끝났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보고 있고 매매하는 섹터는 여기 섹터를 보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투어, 하나투어,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조정 구간 없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 이런 거는 매우 안 좋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1.6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어제보다 더 큰 공매도 수량이 나와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공매도를 적게 쳐서 그 다음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게 유혹을 한 다음에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공매도를 쳤어요.
자, CJ, CGV 역시 어제는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2.24%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05% 하락. 호텔 신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랑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나왔고, 이 종목은 호텔 신라와 다르게 공매도가 살짝 덜 쳐졌어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2, 3일 이상 약간의 숙성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또 다음날 바로 치고 올라간다? 뭐 오늘 물리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위에 한번 빵 쏜 다음에 바로 급락 빵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만 꼭대기에서 물리는 정말 불상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시젠처럼 위로 한번 빵 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촥 빠지면은 정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숙성시키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천천히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막 급발진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호텔신라 10만원 넘었다 좋아해서 10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5.75%까지 올랐고 종가가 4.21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빠졌으면은 일단 한 4% 정도 손실인데, 이게 10만원을 다시 뚫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10만원대 위에서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단 하루만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2, 3일 이렇게 횡보하면서 10만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종목에 홀려서 이상한 종목에 종가 베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음봉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볼린저 중단 부분에 자리가 왔죠.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이런 데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갭이 1.39%가 떴죠. 근데 1.39%에도 어제 이런데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1.59% 정도 수익이 낮다고 해도 수수료 떼면 1.2% 정말 초라한 성적이죠. 근데 사실 어제 가장 땡겼던 거는 PSK 홀딩스라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근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서 익절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였는데, 일단 이런 부근에서는 제가 잡을 수가 없죠. 저는 더 밑에다 걸어놨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터치 안 하고 얘를 잡아볼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내일 빠져버리면은 조금 많이 골치가 아파져요. 저런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닥 종목이고 종가 베팅을 하면은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개파락이 기본 2%에서 3%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이 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복구하기, 아니면은 이런 데서 조금 지켜보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약간의 물을 타서 빠져나오기,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납기 기간이 8월 31일까지예요. 이 코다리19 바이러스로 피해본 직종만 8월 31일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시켜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국세청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식통장에서 어느 정도 놔뒀거든요, 매매할 때. 그런데 만약에 납부가 8월 31일까지다? 그러면은 오늘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물 타서 빠져나올 돈을 마련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잘못하면 기본 7%에서 5%가 내려요. 매우 위험하죠. 근데 7%에서 5%가 내렸어도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약간 올라가면은 본절에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출이 나가는 날이라서 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엔 베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아침에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고 갭도 3% 4% 이상 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 구청 전부 다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느린 거래소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을 한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3일 내리니까 밑에서 잡으니까 한 1%에서 2% 갭이 떴어요. 빠져봤자 이런 종목은 1%에서 2%예요. 아까 거보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물탈 필요도 없이 조금 반등 주면 그냥 바로 나오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 그럼 천재님, 이 종목에 들어갈 때 원금 대비해서 반만 투입하고 다음날 갭이 떨어졌으면 반 투입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벌어봤자 얼마 못 벌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얘가 여기서 갭이 안 뜨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반등도 안 나와봐봐. 그러면 나는 물까지 탄 상황에서 손실만 얼마를 보게 될까요?
그래서 그냥 풀베팅에서 1% 먹는 거랑 저 종목 들어가가지고 2% 3% 갭 뜨는 거랑 수익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모레 퍼시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얘가 막 3% 올라가고 바로 8%까지 다이렉트 보험처럼 그냥 바로 빵 쏘는데 와 미치겠네 사람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인데 정말 이상한 게 보통 여러분 불매운동 1등주는 모나미거든요. 모나미는 오늘 8%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신성통상이 20%나 상승했어요. 거기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갈 뻔했으나 장 막판에 갑자기 동시호가 직전에 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못 찍었습니다. 와, 장막판에 상한가 갈 줄 알고 이렇게 막 따라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타격이 크겠네요. 왜냐하면은 동시호가 때 갑자기 상한가를 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량의 매도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지금 80만 주가 거래됐는데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신성통상은 내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YBM넷처럼 이렇게 아침부터서 개파락으로 출발합니다. YBM넷도 오늘 장 초반에 2.34%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4.25%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7%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제 꼭대기에서 잡았거나 혹은 이 부근에서 잡았어도 무조건 손실이었죠. 지금은 상한가를 갈 것처럼 막판에 꼬시고 던져버리는 게 트렌드입니다. 자,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씨 3등주였는데 4등주 같은 경우에는 더 처참하죠. 어제 보시면은 종가가 플러스 10%,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2등주가 오늘 어떻게 출발했나요? 자, 이준석 씨 관련주 2등주인 넥스트아이는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2%로 출발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6.48%. 어제 상한가를 간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아침부터 17.33%까지 상승을 했었으나 이준석 씨 관련주 1등주를 제외한 2등, 3등, 4등주는 상승은커녕 하락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테마주로 하시려면 1등만 노리세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처럼 식상한 테마는 거르는 게 좋아요. 아가방 컴퍼니 그냥 딱 봐도 아시죠? 중국 저출산 관련주 아침부터서 20% 이상 이렇게 갭이 떴는데 시작부터 빠지죠. 종가는 플러스 3.11%, 오늘 아침에 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의 손실을 본 겁니다. 23%의 손실. 지난번에는 저출산 뉴스 나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 떠도 별로 못 가요. 1등주가 저 정도면 2등주는 얼마나 처참하게 빠졌을까요? 제로투세븐 저출산 관련주 2등주인데 마이너스 2.63%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15.13%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2.63%,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8%. 장 시작한 다음에 25분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바로 이렇게 다 빼버렸기 때문에 중국 관련 다른 테마주들도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죠. 형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상한가를 찍었으나 상한가가 풀리고 플러스 21.1%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부터서 막 급등하는 상위 종목들 잡으면은 상한가가 보통 풀리고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락 상위 종목을 봅니다. 너무 많이 빠졌나? 그리고 잡주가 아니면 잡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쓱 본 다음에 매매할 종목이 있으면 매매하고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아예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J 콘텐츠를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5일선 터치만 하면 사대, 터치.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너무 급하네요. 54,000원 지지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5일선만 터치하면 바로 사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매수 주체는 당연히 오늘 개인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또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400억 원 규모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금융투자가 전부 매수해 준 것은 증시에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내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이뤄진다면 코스피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펙주들은 이제 한물 갔습니다. 스펙주들이 오늘 무더기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소수의 스펙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주식들은 큰 돈으로 매수하면은 받아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매도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스펙주가 올라도 투심이 죽어서 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펙주 절대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한동규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